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에서 배우고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애국심으로 미래를 여는 남자들, 애국 미남단. 애국 미남단 1호 단원입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정장을 입고 이렇게 예. 네, 좋은 데 가십니까? 아니요. 혹시 데이트 있으세요? 저는 정장 저기 넥타이를 매는 날이 재판에 끌려가는 날이어가지고 아주 뭐 별로 그런데 교수님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데이트 있으세요? 아니요, 뭐 좀 다른 특강이 좀 있었어요. 알겠어요. 네, 굳이 또 귀여운 연인께서 젊어지셨어요. 저번 주보다 교수님 얘기하는데 그렇다니까요. 네. 자, 내일이 6월 10일 민주항쟁 36주년입니다. 1987 6월 10일. 우리 역사에 가장 중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요. 네. 그걸로 끝이에요? 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정부가 60 그래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 헌법에 크게 진부하는 그런 때였지 않습니까? 근데 네. 기념식에 불참한대요 정부가. 지금 헌법이 네.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 제정일이 1987년 10월 29일이에요. 그렇죠. 60 항쟁에서 이 헌법이 60 민주항쟁의 직접적인 결과물이죠. 예. 그래서 60 민주화 운동은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정신 그 자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네. 2001년에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법 제정되고 하면서 이게 이제 국가 정부 행사가 됐잖아요. 네. 이제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 주관기관을 바꾸든가 할 수도 있고 또 주관기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도로 행사는 진행하는 게 옳죠. 헌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부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정신을 만들어 놓은 사건이고 이것을 기리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의 이른바 유효성 또 사실 헌법이 국민들 사이 약속이자 국민들의 정신을 통합하는 의식을 통합하는 그런 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정부가 불참한다. 납득하기 정말 어려운 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유와 민주를 위한 헌신, 희생이 그때 있었는데 그러면 자유와 민주주의, 우리 헌법 정신, 이게 그냥 이게 반대할 그런 정신이나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관기관이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주관기관 문책은 별도로 하는 거죠. 그렇죠. 니네들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왜?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차관이 참석한다는 건 사실은 좀 격이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페이지인데. 저 대통령이 참석하든가 정 안 되면 총리가 참석하는 정도의 행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헌법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정부의 도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정부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사실은 60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좀 가볍게 낮췄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이제 헌법 정신을 좀 무시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훼손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가치. 1987년 6월 항쟁. 그 당시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너무 많았죠. 무슨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6월 10일 당일만 보자면 그날이 이제 민정당 당시 민주정의당 정의사의 구현 정말 전당대회를 열고 노태우 씨를 이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제5공화국 헌법에 기초해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에 앞서서 좀 얘기는 좀 길어지는데 사실은 길게 들어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라는 걸 발표했죠. 그렇죠. 영구집권을 꿈꾸려고 했어요.
그 4.13 호원 조치에 반대하는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 또 야당들 이렇게 모여서 호원 철폐 운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보다 또 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서 이제 민정당의 전당대회를 인정할 수 없다. 이 현행 헌법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고 당시 이제 50 헌법으로 해서 그날에 맞춰서 6월 10일에 맞춰서 호원철폐 독재타도 범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던 것이죠. 네. 그럼 범국민대회는 경찰의 아주 폭력적인 네. 이제 진압으로 무산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날 이제 학생들 또 시민들 네. 전부 이제 거리로 나와서 최루탄인가 자욱한 가운데 네. 호원철폐 독재타도를 외쳤고 또 이 시민대회의 날 자동차 경제 굴리기 또 아파트 소등하기 이런 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예. 이게 50 정권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나아가서 이제 현재의 헌법, 그러니까 민주주의 헌법을 만드는 기초가 된 거죠. 예. 만약에 그때 1987년에 우리 국민들이 분연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터키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정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독재 체제가 이렇게 지속이 되면 네. 많은 분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가 전두환이 독재를 했지만 그 당시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느냐고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좀 전도시켜서 네. 우리나라는 독재를 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하는 네. 이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무식한 소리죠. 1970년대 80년대는요 전 세계 경제가 다 호황을 구가하던 그런 네, 때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독재 체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제의 자율성과 활력, 창의성을 완전히 좀 짓누르는 체제인데다가 네.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네. 기업 하나가 뭐 대통령 말 한마디로 공중분해되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나 뭐 이런 사회 전체가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의 현대 발전을 이끈 결정적인 네. 계기이기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는데. 네. 과거에 뭐 어떤 일이 있었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요. 영화 1987 보시면 어느 정도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이한열, 박종철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죠. 예, 근데 그걸 좀 앞서서 좀 시간을 당겨 볼게요. 예. 사실은 87년 1월에 이제 박종철 이제 열사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네. 고문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이 네. 이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얘기를 좀 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85년 2월에 이제 전두환 정권이 좀 마지못해 한 것이긴 한데 그 전에 김영삼 이제 정치활동 네. 재개를 허용을 했고 예. 또 새로운 야당 창당이 허용됐어요. 예. 그래서 신한민주당이 창당돼서 2월에 2.12 총선이었죠. 85년 2.12 총선 때 대단히 약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민정당이 있었고 당시 신한민주당이 있었고 민주한국당이 있었는데 이 야당 두 당을 합친 득표율이 거의 50%가 되고 민정당보다 훨씬 높았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이제 반감이 표시된 건데, 근데 이 2.12 총선 다음 달에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돼요. 예. 그러니까 85년부터 고르바초프는 이제 이른바 페레스트로이크라고 하는 이제 개혁,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개방 네.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냉전 체제가 해체될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미국에서도 이제 그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하면서 냉전 체제 해체 이후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그때 마침 우리는 이제 전두환 정권이 자기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8.68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유치한 상태였고 네. 그 전에 두 차례 올림픽, 그러니까 80년 이제 모스크바 올림픽, 84년 LA 올림픽이 전부 반쪽짜리 올림픽으로 치러졌어요.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는 민주진영, 자유진영에서 보이콧했고요. 84년 LA 올림픽에서는 또 예, 동부 소련 진영, 동부 지역이 다 보이콧을 해서 네. 반쪽짜리 올림픽이었는데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네. 이제 88 올림픽을 일종의 좀 통합적 올림픽으로 치러야 되겠다는 것이 이제 미국 쪽의 생각이자 당시 유럽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네요. 이런 상황에서 85년부터 미국 쪽에서 좀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안정이 네.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네. 특히 한국에서 독재와 인권 유린이 계속된다면 네. 이건 좀 어려워지겠다. 특히 유럽에서도 뭐 올림픽 보이콧 운동들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전국이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2.12 총선 1주년이 되는 86년 2월부터 예. 신한민주당에서 개헌 운동을 시작하죠. 예. 개헌 추진 운동을 벌이고 특히 그런 과정에서 1986년 5.3 인천 사태라고 하는 이건 일종의 당시 이제 나중에 좀 밝혀진 겁니다만은 정부에서 사법경찰들을 투입해서 일부러 이제 시위를 하도록 과격해지도록 예. 선동한 증거들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런 이제 일들이 좀 치열하게 그러니까 개헌을 요구하는 이제 범민주 세력하고 이제 군사독재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두환 정권 사이의 싸움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근데 그게 86년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86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계속 이제 그 민주화 운동 진영을 좌경, 용공, 과격, 극단 그렇죠. 이렇게 몰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심한 일들이 벌어져요. 네. 그러니까 예컨대 뭐 민주화 운동하던 학생이 갑자기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네. 또 뭐 85년 이미 9월입니다만 김근택 당시 민청년 의장에 대한 저 고문이 나오고 네. 또 86년 뭐 그 가을에는 이제 부천사 성고문 사건이 터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았죠. 네. 이 정부가 고문하고 그러다가 사람 죽이면은 네. 변사체 처리하고 군대에서도 의문사 사건 자꾸 나오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그 일들이 벌어지고 폭력 있었거든요. 살인이 즐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뭐 빨갱이다, 간첩이다, 용공 세력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제 분노라든가 이 정권에 대한 이제 분노에다가 좀 인간적인 좀 분노죠. 이런 것들이 고조됐던 상황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터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다음 날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어. 믿을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뭐 심지어 그 전에 김성수라고 네. 서울대 1학년이었었는데 부산 매립지 앞바다에서 낚시꾼에 의해서 시신이 발견됐는데 네. 허리에 돌이 매달린 상태였어요. 누가 봐도 이건 허리에 돌을 매달아서 죽인 다음에 빠뜨렸든지 빠뜨려 죽인 건데 네. 경찰 발표는 뭐냐면 성적 비관 자살이라고 그랬다고. 성적을 비관해가지고 허리에다 돌을 매달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경찰이 발표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누가 믿겠어요. 네. 심지어 부천서 성고문 사건 때 이제 검찰의 발표는 뭐였냐면 이게 성조차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좌경 용공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보수 언론이 다 그렇게 썼어요. 전부 거짓말로 발표를 하는데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쓰고요.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누가 믿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도 이게 드러난 것은 당시 부검 의사가 이거는 고문에 의한 살이다. 그저 물고문 흔적을 발견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네.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서도 양심의 꽃이 있었습니다. 예, 밝혀지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경찰과 검찰까지도 마찬가지죠. 예. 경찰은 또 이걸 이마저 조작을 해서 예. 이제 진짜 고문 경찰들은 빼돌리고 예. 좀 그 고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람들한테 이제 니들이 죄를 대신 뒤집어 써라 해서 범인으로 발표하고 예. 두 사람을 구속해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했었죠. 예.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박정철을 살려내라, 뭐 고문죄 정권 사과하라 하는 요구들이 높아지는 것들하고 높아지는 와중에 이제 전두환이 그때까지 진행되어 왔던 개헌 요구를 엄금하고 중단시키고 예. 이제 4월 13일에 이 헌법으로 다음 선거를 치른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을 엄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4.13 후원 조치 철회와 이제 박종철을 살려내라. 네. 고문살인 정권 규탄 이 결합되면서 4월 이후 계속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철폐 독재타도 계속 외치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계속 이제 3, 4월 계속 그렇게 이제 4월 이후에 4월 가는데 5월 18일 날 그러니까 이제 광주 5.18 뭐 7주년이죠. 네. 5월 18일 날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이 사건마저도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범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5.18 이제 7주년 기념 미사 이후에 네. 발표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것까지 속이냐 하는 건데 이 경과도 좀 그래요. 당시 5.3 인천 사태 86년 5월 3일 날에 네. 이제 개헌 뭐 현판식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이제 대규모 시위 사건인데 네. 그 배우 주동 혐의로 예. 당시 민통년 사무처장이었던 이부영 씨가 구속돼서 영등포 교도소에 있었어요. 예. 영등포 구치소 교도소에 있었고 그 교도소에 이제 그 처음으로 네. 박종철 고문치사 주범으로 알려졌던 조한경, 강진규 두 사람이 이제 수감됐죠. 경찰인데 고문 조작의 모든 것을 뒤집어쓰고 말단 경찰 둘이 예. 구속됩니다. 구속됐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이부영 씨가 그랬대요. 사람을 어떻게 고문해서 죽일 수 있느냐고 막 큰 소리로 이제 거기서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도 이 밤이 되면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 성경을 읊으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한 네. 사람은 막 후느껴 울고 이런다는 게 알려진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영등포 교도소의 한 네. 보안계장이 예. 이부영 씨한테 알려준 거죠. 저 사람들을 가짜로 이제 뒤집어 쓴 거고 예. 돈 받기로 하고 이렇게 이제 뒤집어 쓴 거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거를 이부영 씨가 좀 그 교도관의 협조를 받아서 네. 편지로 써서 밖으로 전달한 거죠. 함세웅 신부님. 그게 김정남 씨한테 전달이 됐고 네. 김정남 씨가 그걸 다시 함세웅 신부한테 줬는데 네. 얘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주진우 기자는 이제 함세웅 신부하고 악마 기자 정의사자라는 책까지 냈으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 저는 거기 교도관 뭐 이부영 김정남 선배 모든 사람을 잘 알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이 신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전달해 줬대요. 네, 맞습니다. 신민당 의원한테 네. 전달해 줬는데 나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렇죠. 아유, 그때는 아니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에서조차도 네,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거 이렇게 발을 빼는 언론사에도 바람에. 보냈는데 안 됐습니다. 네, 언론사에도 안 되고 예. 국회에도 안 되고 하니까 마지막에 믿을 때가 이제 사재단밖에 없다 해서 예. 함세웅 신부한테 가져다 줬고 네. 함세웅 신부는 당시에 이제 뭐 성당 내 다른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홍보국장인가 맡고 계셨기 때문에 네. 본인이 못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신부님한테 김승훈 신부한테 읽으라고 했죠. 이거 좀 신부님이 읽으십시오. 근데 마침 그 신부님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네. 네가 온 걸 보니까 내 아들한테 몹쓸 일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네. 나 꼼짝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 얘기를 하면서 내 아들이 웅덩이에 빠졌다가 성모님이 구해주는 꿈을 꿨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김승훈 신부님은 저한테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함세웅이가 시켜가지고 그냥 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이제 그 옆으로 피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읽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김승훈 신부가 바로 읽으시죠. 읽으면서 네. 이게 엄청난 파장이 됐죠. 5월 네. 18일 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조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부글부글 이제는 끓기 시작했는데 이게 살인 정권도 모자라서 네. 이제 속이는 정권이 돼버린 것이고 사실은 이 좀 경찰의 이런 은폐 조작 행위는 검찰도 이제 가담했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좀 그렇죠. 알려졌는데 경찰만 정권의 앞잡이가 아니라요. 검찰이 더 했어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 정권 때 그렇게 이제 고문치사 사건 진범을 조작하는데 이제 관여했던 검사가 대법관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네. 뭐 그런 사건이 이제 겹쳐지면서 정말 이제 부글부글 끓다가 6월 10일 날 네. 이제 대규모로 폭발했는데 그에 앞서 6월 9일 날 네. 각 대학별로 6월 10일 날 이제 대규모 국민대회를 앞두고 출정식을 했죠. 근데 그 출정식 연세대학교 출정식 하는데 교문에서 이제 시위를 하는 와중에 이한열 당시 연세대학 4학년이었었는데 경찰이 직격한 최루탄을 체류탄을 하늘로 쏴야 됩니다. 예. 하늘에서 이렇게 퍼져서 그 눈을 맺게 해야 되는데 직격했죠. 대놓고 쏴서 네. 바로 맞아서 머리에 맞고 중태에 빠졌다가 이제 네. 7월 뭐 한 20일 정도 20일 넘게 이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도 굉장히 사람들을 분노케 했죠. 고문해서 죽이고 최루탄으로 죽이고 성고문하고 도대체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이걸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 검찰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 정보기관까지 포함해서 도저히 이제 이런 걸 견딜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것이고 전두환 정부는 뭐 6월 10일 또 그 이후에 6월 26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뭐 백골단 이제 사법경찰조 네. 체포조 또
무장경찰 네. 뭐 동원해서 그야말로 강경 진압을 계속했고 심지어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용공 세력의 불법 시위 계속 예. 얘기했죠. 북한의 사주 얘기도 나왔고요. 뭐 간첩도 있고 네. 껴있다 뭐 저 불수 문제들의 책동에 현혹되지 마라 명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좀 뭐 참 저도 이제 그때 경험을 해본 바에 따르면 눈 뜨고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게 참상도 참상이고 최루탄 연기도 연기고 그 가스도 가스고 그게 이제 도시부를 가득 메웠던 거죠. 또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이 결국은 이제 군대를 동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문까지 제2의 광주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불안감까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시대 6월 10일부터 6월 26일 그러니까 특히 10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이제 명동성당에 11일 날 이제 시내에서 쫓겼던 네, 경찰한테 쫓긴 시민과 경찰이 시민과 대학생들이 이제 명동성당으로 숨어 들어가서 네. 거기서 또 농성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다시 군대가 동원돼서 공수부대가 나와서 사람들 무차별 학살하는 거 아니냐, 전두환은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서 굉장히 좀 공포스러움 속에서도 이렇게 시내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구호를 외쳤던 거예요, 당시 시민들이. 그럼요. 그때는 단순히 잡혀가면 다 구속되고 뭐. 그러니까 최루탄이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네. 또 구속도 사실 덜 무서웠어요. 네. 진짜 무서운 건 언제 공수부대가 와서 칼을 대검을 좀 물어 찔러대고 총을 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주변에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광주에 트라우마가 있었고요. 어디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두환이 그런 생각까지 분명히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네. 근데 이제 이게 발목을 잡은 거죠. 88 올림픽을 바로 1년 앞둔 때였었거든요. 맞아요. 88 올림픽을 1년 앞둔 때였고 당시 이제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또 중국도 개혁 개방에 이제 시작했던 무렵이고 여러분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조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고 곧 바로 해체가 됐죠. 네. 그런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게 88 올림픽 마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냉전 체제 해체될 텐데 좀 민주화의 징표가 좀 있어야 된다. 한국이 그렇게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에서 이런 식의 유혈 사태가 떠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좀 강경한 메시지를 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 6월 26일 이제 평화대행진이 한 번 더 있었고요. 그거 이후에 좀 잦아드는 좀 상황이었었거든요. 6월 10일부터 6월 26일까지가 굉장히 좀 치열한 좀 시위의 기간이었다면 좀 지쳤어요, 사실 시위대들도. 네. 근데 다소 좀 뜻밖의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이른바 좀 메시지하고 군대 동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기 때문인지 6월 29일에 6.29 노태우 당시 민정당 후보가 이제 직선제 개헌, 그다음에 정치범 석방, 이제 언론 자유 이런 것들을 좀 골자로 하는 6.29 선언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서 헌법 개정 작업이 굉장히 급물살을 타서 불과 넉 달 만에 현재의 제6공화국 헌법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지게 이른 거죠. 그러니까 6월 항쟁에서 요구했던 이른바 정권을 국민의 손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게해달라고 하는 직선제 개헌의 요구, 언론 자유 주장 그리고 이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보장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것이 전부 이제 60 항쟁의 기본 정신이었거든요. 네. 뭐 어느 날 뜬금없이 잡혀가지고 고문받다가 뭐 좌격용공 학생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죽거나 이런 일 좀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이제 그 6월 항쟁의 직접적인 결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때 헌법인데 아직까지 지금 한자도 못 고치고 있죠. 못 고쳤다기보다는 안 고친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저 촛불 집회,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몇 발자국 나아가야 된다. 헌법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나 뭐 불발됐어요. 예.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권력구조 개편이라든가 좀 이른바 사실은 헌법에서 좀 뭐 국민들이 가장 많이 좀 답답하게 여기는 게 권력구조 문제하고 대통령 이제 임기제 문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60 당시에는 좀 의결이 집약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87년 6월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가 가장 큰 요구였었고. 네. 또 그 직전에 무슨 뭐 보도지침 사건 등으로 인해서 언론 자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이런 것들이 핵심적이었다면 이제 그 복지사회 21세기인데 전 세계가
어쨌든 간에 좀 AI의 공습 또는 이제 로봇 시대 이렇게 들어가는 마당에서 인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좀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결집된 의견으로 예. 짧은 기간 내에 어떤 헌법 개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좀 의구심도 있어요. 그래서 예.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지금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 국민의 대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헌법은 과연 무엇일까? 네. 이거 의견을 이제 아젠다를 정하고 의견을 모으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8993님께서 그날 국민학생이었는데요. 신촌에서 양쪽으로 나뉜 대학생들과 백곡을단 전경들이 로터리를 두고 양쪽으로 대립하고 있던 장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얘기합니다. 금유수님 5.18 광주 정신이 7년 만에 부활한 것이 6월 항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하는데 참 우리 민주주의 참 우리 자유 그때 그 분들한테 많이 비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공포심을 네. 이겨낼 정도의 의지 네. 이런 것들이 공유되어 있었다. 네. 예. 그 의지들,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그리고 그 자유를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 요즘 다시 60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전우영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